역사 속 인물을 내내 마음대로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역사 뇌피셜 그놈 32화 시작합니다. 자, 오늘 김재영 선생님 그리고 배상훈 교수님, 오창석 평론가, 송소미 아나운서 이렇게 또 함께 합니다. 자, 날씨가 훅 추워졌습니다. 엄청 추워요. 그러니까요. 네. 예. 여러 가지로 좀 날씨도 추운데 지금 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좀 흉흉한 이야기들이 많이 돌고 있어서 네. 많은 분들이 마음까지도 좀 쓸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재원 쌤은 또 이제 처음과 달리 이제는 아예 이제 정장과 타이를 파란색으로 바꿨어요. 그러네. 약간 이제 영화 신세계 보면 네. 이정재의 옷 색깔이 바뀌면서 이정재의 심리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 네네. 와. 그러면은 알 수 없는 색이었다가 네네. 아주 선명해지고 있어요. 네. 쌤 이제 확실히 노선을 정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예. 역사가에게 정치적 뭔가 이게 프레임이 씌인다는 거는 네. 앞으로 갈 길이 많이 좁아진다는 만국 네. 그 쇠락해 가는 만국은 근데 누구보다 기가 막히게 잡아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누가 안 될 거라는 건 명확하게 아닌데 그거는 제가 잡고는 가는데 그 다음은 그 넥스트 스텝이 뭐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네. 자, 저희는 뭐 정치적 색깔보다는 역사적 올바름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하지만 팩트는 존재하잖아. 역사적 올바름한 표현을 잘 안 쓰죠 원래는. 네. 오히려 그 표현은 네. 박근혜 정권 때에서 쓰던 거라서. 그러니까요. 어. 이게 누군가가 그거를 딱 이게 옳고 그른 것이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팩트는 확실히 존재하는 것이잖아요. 그 역사 연구 이제 처음에 시작할 때 역사 수업 이제 학부에서 수업 시작할 때 제일 처음에 하는 그 수업이 있어요. 역사학이라는 어떤 거냐, 네. 학문이라는 걸.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 진실이라는 게 있으면 이렇게만 생기지 않았잖아요. 이게 진실이라는 게 있으면 이게 역사예요. 네, MC 장원님께서 이거를 설명을 해보세요. 네. 그 여기에서 보이는 면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송소미 아나운서가 보는 이 통의 모양이 있을 거잖아요. 분명히 다르게 설명할 거라고. 네. 그렇죠. 왜냐 뭐 근데 이제 사장님은 각도가 다르면 모양이 좀 달라질 그렇죠. 수 있으니까. 뭐 이게 펜이 보이고 노란 게 있다 이랬는데 여기는 가위만 노란색이 보이지. 어디 있어? 파란색밖에 안 파란색하고 보이는데 가위가 있어. 뭐 이렇게. 이렇게만 보잖아요. 근데 저 같으면 두 분 다- 동그란 곳에 뭐가 많이 꽂혀 있어라고 그렇죠. 생각하겠죠. 근데 여기 있는 분 깔같이 들어와요. 이해하세요. 그냥 가세요 그냥. 아니 근데 좋은 말씀만 해주신 거죠. 네. 이분은 창승이는 그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럼요. 아. 거기에 네. 꽂혀 있으니까. 네. 근데 아무도 거짓말은 안 한 거죠. 다 사실은 말한 거잖아요. 네네. 근데 그거를 종합해서 응. 이 모든 사람들이 보는 것들을 종합해서 이런 모습이 진실이 아닐까라고 하는 직업이 역사학자인 거예요. 이 내용 되게 미술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이랑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럼 뭐 그림을 표현하는 사람들도 자기가 바라보는 세상만 표현하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똑같네. 근데 그 중에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게 있겠죠. 이렇게 다양한 모습들이 있지만 장소희 같은 경우에는 동그라미에 꽂힌 거에 집중을 하겠다. 그럼요. 그러면 그 모습에 강조해가지고 이 종합적인 거를 보겠다. 이걸 보통 사관이라고 불러요. 아. 네, 역사관. 네네. 이제 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이 방송에서 한 번도 여쭤본 적이 없는데 그러면 EH카의 역사란 무엇인가를 거의 처음에 배우는 건가요? 그렇죠. 역사학과는? 역사란 무엇인가에 나오는 내용인 거죠. 이것도.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역사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좀 위험한 역사관도 존재하잖아요. 사실. 그럼요. 네.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그 관점에서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속이 더부룩하거나 인스턴트 음식과 과식을 피할 수 없는 바쁜 현대인을 위한 필수 효소템 100% 국내산 곡물로만 맞춤 설계한 마이베리 효소 광고입니다. 효소의 특유의 청국장 맛이나 미숫가루 맛이 아닌 맛있는 블루베리 맛 효소 제품이고요. 탄수화물, 단백질 분해를 도와주는 효소에 유산균을 더했습니다. 프리미엄 마이베리 효소는 유산균 혼합 분말 9종, 프락토 올리고당을 함께 담아서 완성했고요. 또한 역가 수치를 높이기 위해서 인위적인 화학식품 첨가물을 넣지 않고 100% 원물 자체에서 자연 발효된 원료로 이거 30만 3천 유닛 역가 수치를 만들어냈습니다. 정제 효소가 아닌 100% 국내산 곡물 발효 효소 프리미엄 마이베리 효소는 역가 수치에서 모두 적합한 것으로 검증이 된 제품이고요. M장기회 구독자분들만의 특별한 혜택이 있습니다. 한 박스 기준 30호 포장 제품은 원래 5+1 행사로 180호를 드리고 있었지만 구매 시 메모란에 M장 기획을 남겨주시면
30포를 더 드리는 5+2 행사로 총 210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외 이벤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주도 산간 지역까지 모두 무료 배송 이벤트 진행하고 있고요. 프리미엄 마이베리 요소 스마트 스토어 노출 스토어 찜 하시면 즉시 할인 3,000원이고요. 구매하시고 포토 후기 남겨주시면 5명을 추첨해서 네이버페이 10,000포인트를 추가로 적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멘트 좀 하세요. 저 지금 주문하고 있어요. 효소를 진짜 챙겨 드셔야 돼요. 맞아요. 효소 저 안 먹다가 이렇게 챙겨 먹기 시작했는데 진짜 확실히 달라지고 저는 화장실 갈 때 진짜 달라진 거예요. 그죠? 깔끔하게 뭔가 나온 네, 느낌이에요. 깨끗해. 저번 깨끗해. 주에. 그죠. 먹고 갔더니 네. 효과 바로 나오죠. 효소 진짜 효과가 너무 빨라. 저는 효소를 각종 효소를 다 먹어봤는데 마이베리 효소가 제일 맛있어요. 이게 그 특유의 그 약간 그 이상 이건 진짜 된장 맛 같기도 하면서 청국장 약간 같기도 하고 청국장, 미숫가루 같은 그 약간 맛이 약간 있는데 그런 냄새 싫어하시는 분들한테 좀 역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거는 진짜 달콤해. 그래서 그냥 그건 진짜 블루베리. 블루베리 맛이어서 약간 간식처럼 먹기도 해요. 네, 그래서 보내주신 거 전 다 먹어가지고 지금 방금 주문했습니다. 내돈내산 직접 하시는 장면. 자 주문 완료됐습니다. 네. 자, 보이시죠? 마이베리 효소. 요소가 사실은 맛까지 챙기기 쉽진 않은데 네. 맛까지 챙겼으니까 여러분들이 편하게 내 몸 건강 관리 하시면서 마이베리 요소를 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치 구름 같은 크림 광고입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청정 제주에 마유가 함유돼 있어서 건조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주고요. 피부 장벽 기능에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향료 무첨가로 피부 자극을 더 줄여서 향료에 의한 알러지 유발을 차단했습니다. 마치 구름 같은 크림은 오일 대신 비즈왁스를 사용해서 피부에 가볍게 발리지만 흡수력은 더 높였습니다. 아기를 위해 깔끔하고 순하게 보습하세요. 아기 그리고 엄마 아빠를 위한 온 가족용 보습 크림. M장기획에 지난 6년간 아이스크림 크림으로 함께했던 김 사장이 새로 만든 마치 구름 같은 크림. 온 가족들이 써도 끈적이지 않고 순하게 만들었습니다. 네이버에 마치 구름 검색해주세요. 네. 자, 이 겨울철 되면 진짜 피부가 특히 입 주변 보면 막 트죠. 하얗게 하얗게 올라와요.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조금만 신경 안 써도 그렇게 됩니다. 날씨 그죠. 추워지면. 네. 그 김재원 쌤 피부가 많이 촉촉해졌네요. 진짜 아이세라하고 마치 구름 바르고 번들번들해졌어 어. 피부가. 네네네. 처음 왔을 때는 진짜 척박한탕이었거든요. 네. 네. 피부는 관리하면은 어. 확실히 좋아지는 것 맞아. 같아요. 네네. 맞아. 물론 타고나는 게 제일 중요한데 후천적 관리도 진짜 중요합니다. 둘 다 이루어지면 제일 좋죠. 저는 이 마취구름은 자기 전에 저녁에 씻고 이걸 바르고 자거든요. 그럼 네.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을 때 샤워 전에도 피부가 촉촉해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딱 마취구름 시즌인 것 같습니다. 네. 가을철 접어들고 이제 겨울이 곧 다가오니까 지금부터 듬뿍듬뿍 잘 발라주시면 네. 또 흡수력이 또 뛰어나기 때문에 네. 금방 또 흡수됩니다. 자 여러분들 자 마취구름만 네이버에 검색하셔도 제품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겨울철 보습은 정말 끝판왕입니다. 다른 거 쓸 생각을 하지 마세요. 이거야 고민하지 마 제발 딱 이겁니다. 자 마취구름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이제 건강하면 맛이 없다라는 편견을 버려주시기 바랍니다. 맛과 건강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도담살 방탄칩. 방탄칩의 첫 번째 포인트 탄수화물까지 철벽 방어합니다. 그 비밀은 남다른 쌀이고요. 도담쌀은 일명 다이어트 쌀로도 불리며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계약재배 품종입니다. 탄수화물을 체내에 쌓아놓지 않고 배출합니다. 방탄칩의 두 번째 포인트는 남다른 방식으로 만들었습니다. 농촌진흥청 특허 출원 기술인 압축 팽화 공법을 활용했습니다. 뻥튀기처럼 쌀을 튀겨 부풀리는 형태로 부피만 크고 포만감이 낮은 게 아니라 고밀도로 압축하고 구워서 얇지만 포만감은 더 높아집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고래꿈 잡화점을 검색해 주시고 M장기획 전용 세트 구매 후에 배송 메시지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완료해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기존 프로모션 2배로 10개 구매 시 10개를 더 드려서 총 20개가 12,250원입니다. 일단 한번 드셔보시길 바라고요. 역사 내피셜처럼 헤어나오지 못할 겁니다. 와 이게 12,250원이면 하나에 지금 1,000원도 안 한다는 거잖아요. 네. 아 그럼요. 진짜 많이 들어있는데. 네. 진짜 이거 하나 뜯어서 하나씩 너무 나눠주세요. 잘 만들었어요 이거는. 네. 너무 맛있다. 그리고 이게 은근히 안주로도 괜찮아 이게. 아 이거 맛있어요. 어. 정 맛있어요 이거. 그리고 애들도 너무 좋아하고 그리고 어르신들 당 문제 때문에 이것저것 그 군것질 못 하시는 아무거나 묻으시는 어르신들도 분들 계셔요. 요거 드신다고 음. 그 어머님가가 암투병 중이신데 아. 그래가지고 이게 식이 조절을 엄청 엄격하게 하고 있는데 요거는 드셔도 된다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있다고 너무 고맙다고 댓글 남겨주신 것도 기억이 납니다. 자 요거 뭐
그냥 맛으로 먹어도 간식거리로도 충분하고요. 식사 대용으로도 될 정도로 네. 안주도 될 정도로 이 활용도가 높은 제품입니다. 도담살 방탄칩. 자, 여러분들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건강 간식은 도담살 방탄칩입니다. 피부 미인이 되기 위해서 20초만 투자해주세요. 세안 중에도 빙하 머드만의 풍부한 미네랄 공급을 해줌으로써 세안만으로도 맑고 건강한 피부 관리를 약속합니다. 또 계면 활성제를 최소화하고 세정 효소를 첨가한 세안 효소 세정은 풍부하고 미세한 거품으로 자극 없이 세안이 가능하고요. 또 세안 후 피부 당김이 전혀 없는 파워 보습 세정이 가능합니다. 70여 가지 풍부한 미네랄을 피부 깊숙이 공급하는 빙하 머드팩과 차원이 다른 세안을 선사하는 아이세라 클렌징 폼을 이용해 보신 분들의 후기가 넘쳐납니다. 아직 사용해보지 않으셨다면 꼭 한번 경험해보시길 바라고요. 완벽한 기초 스킨케어 솔루션 아이세라는 소노코스.net 또는 검색창에 소노코스 검색하시거나 EJ몰에서도 쉽게 구매가 가능합니다. 네. 자, 소노코스 아이세라입니다. 저희가 그 아주 첫 회, 2회치 때부터 아마 함께 해주신 걸로 기억이 나요. 그래서 꾸준히 함께하고 계신 의리의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 의리뿐만이 아니라 제품을 만드는 그 열정과 진심도 최고인 기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이 3종 세트 클렌징 폼, 수면팩, 빙하 그리고 머드팩. 빙하 머드팩까지 저는 3종을 한 방에 사시기를 추천드리는데 혹시라도 좀 그래도 한번 써보고 생각하고 싶다 싶으신 분들은 수면팩. 네. 저는 세안제, 폼 클렌징. 왜냐면 화장이 진짜 하는 것보다 지우는 게 중요하다고 느끼는 게 맞아요. 막 뻑뻑하신 분들 있잖아요, 피부가. 근데 네. 이 폼 클렌징 최근에 쓰면서도 한 번 더 봤는데 계면 활성제가 안 들어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가 나는 게 없어요. 어. 그러니까 보통 폼 클렌징 쓰고 나서도 두드러기 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에 네. 피부가 너무 민감해서. 근데 소노코스 아이세라는 너무 순해서요. 진짜 그냥 피부 민감하신 분들도 쓰실 수 있는 폼 네. 클렌징입니다. 네, 여러분들. 자, 저는 수면팩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이유가 밤에 자고 일어나면 다음 날 확실히 달라요. 피부가 피부 상태가 너무 다릅니다. 자, 그리고 아침에 세안하고 나서도 그 반딱거림이 약간 그 이 유수분감 밸런스가 딱 맞는 얼굴의 그 피부 결이나 느낌이 확실히 아침에 일어나서도 만족감이 남다른 제품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요. 자, 어떤 걸 구입하셔도 후회 안 할 소노코스 아이세라 많은 이용 부탁드릴게요. 정진석 의원이 이야기한 비대위원장이 이야기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죠. 조선은 안에서 썩어 망했다. 일본 조선과 전쟁 안 했다. 일본은 조선 표현하기로는 조선 왕조라 그랬죠. 그쵸. 조선 왕조와 전쟁을 한 적이 없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 역사학자 입장에서는 뭐 본인 SNS에 글도 남기셨더라고요. 네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전. 이 멘트 자체는 그럴 수 네. 있죠. 이게 이 사람의 사관이니까. 이 사람의 사관이. 네, 이 사람의 사관이에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비판도 할 수 있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의 사과인데 너무 못됐잖아요.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네. 이 사람의 진짜 문제는 네. 이 멘트가 아니었어요. 이 멘트에 대해서 비판하는 시선이 있다라고 하는 걸 기자가 물어봤을 때 네. 그거 아니다. 이것만이 역사다라고 어. 했거든요. 네. 그게 문제가 되는 공부하라 그랬죠. 거죠. 네, 공부해라. 나는 이게 역사 옳은데, 그 자체다. 그렇죠. 내가 말한 게 역사 그 그렇죠. 자체다. 자기는 옳은데 니들이 다 틀렸으니까 이거 네. 공부하라 그랬으니까 자기 것만 옳다고 하는 거지. 네. 그게 문제인 거지. 뭐 식민 사관? 식민 사관도 사관이에요. 네. 잘못된 사관일 수 있는 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것만이 옳은 것이다. 이것만이 다 진짜고 내가 보고 있는 이 연필만 이 연필 하나 꽂혀 있는 것만 이 통에 들어 있는 모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역사학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식민사관이 어떻게 이용돼서 그 뒤에 친일파들 뭐 여러 가지 부분을 충분히 알만한 정지석이라는 사람이 알면서도 그걸 했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죠. 뭐 그걸 이용해서 했을 수 있다는 네네네. 거죠. 보통의 국민들이나 시민들이라고 하면은 뭐 약간 그럴 수 있지만 이 사람은 사회 지도층 인사고 여당의 대표인데 그걸 충분히 알 수 있고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그거를 의도적으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면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몰라서 무식한 것 같은데. 그러면 더 다행이고. 생각해 몰라서. 그래 오히려 더 그럼 다행이고. 맞아. 네. 근데 이 보시면 거짓말을 한 건 없어요. 이 앞에 응. 조선왕조 무능에 제다가 저번에도 했던 네, 것처럼 네, 한 거고. 비판받죠. 백선은 예. 많은 역사학자들 그리고 그럼요. 보통 이제 역사를 공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다 비판하죠, 사실. 네.
그러니까 뭐 조선은 자신을 지킬 힘이 없었다. 뭐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다음에 조선과 일본이 전쟁을 안 했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과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들도 너무 많다는 거죠. 조선은 안에서 썩었지만 밖에서도 토시탐탐 노리는 세력들도 많았고 네. 특히 일본 네. 그랬었고 조선 왕조와 음. 일본은 전쟁을 하지 않았지만 조선의 백성들은 스스로 의병 혹은 별도의 군대를 꾸려서 전쟁을 했으니까 이것과 다른 것도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그냥 이것만 딱 놓고 이것만이 역사다. 요거는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자, 그래서 이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조부 이야기까지 등장을 했어요. 이 일제 강점기 시절 면장을 지내면서 친일 행각을 했던 이력이 드러난 바가 있다고 하는데 이 일제 강점기 시절 면장들이 네. 어떤 역할을 한 거예요? 원래 조선의 촌락 경제 시스템은 네. 군, 그다음 동리 네. 시스템이에요. 네. 그러니까 리. 네. 우리가 무슨 리 하잖아요. 네. 양촌 리 할 때 리. 그렇죠.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군의 행정 시스템을 행정 책임자를 보내요. 네. 군에. 군. 그다음에 그 리별로 네. 자체적인 어떤 그런 지역 공동체가 형성이 돼 있는 거죠. 네. 이 리마다. 네. 그다음에 도시에는 동이 네. 있는 거죠. 근데 일본이 들어와서 이제 식민 통치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 촌락까지 식민 통치를 하기 위해서는 이 촌락의 기존 행정 시스템을 파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떤 짓을 하냐면 행정 시스템을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예를 들면은 동이 리가 네.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거를 한 서너 개를 네. 아프리카 식민지 그 유럽 애들이 해가지고 원래 마을에 있었던 거 상관없이 지들끼리 이렇게 잘라버리잖아요. 정사각형으로. 네. 그것처럼 마을에 있는 그 리를 잘라가지고 이상하게 뭉뚱그려가지고 면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일제 강점기 시절에 면이 생긴 거군요. 그쵸, 그쵸. 이제 막 그 리 한 서너 개를 묶어가지고 네. 뜬금없이 잘라버리는 거예요. 그냥 선을. 네. 그래놓고 여기는 이제 앞으로 무슨 면이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여기 면장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기존에 있었던 촌락의 공동체랑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네. 왜냐하면 원래 촌락 공동체 이렇게 뭉쳐 있었던 데들은 자기들끼리의 생활이 있는데 네. 이거를 지 마음대로 잘라놓고 여기서부터 여기 이렇게 세 개 묶어갖고 면이다. 네. 헐. 기존의 체계를 좀 붕괴시키려는 의도가 있었군요.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네. 일부러 그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이제 그 도시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었던 동을 네. 일본은 정이라고 부르거든요. 정. 네. 그러니까 그렇게 정 체제로 바꿔버려요. 비슷하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은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는 면은 누가 책임지냐? 네. 조선인이 들어가서 하기는 해야 될 텐데 네. 당연히 친일파들이. 와. 왜냐면 당연하잖아요. 새롭게 만들어진 시스템인데 네. 이 시스템을 굴리기 위해선 이제 뭔가 이거를 제대로 굴릴 수 있는 사람을 책임져야 될 사람을 앉혀야 될 거고 일본에서는 그러면 당연히 이거에 적극적인 사람이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 그 친일인명 사전이라고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만든 네. 그 사전이 있는데 거기에 기준 중에 하나예요. 면장 혹은 면석이. 면 일단 친일인명 사전에 올라갑니다. 아. 그러니까 일제가 우리 조선에 들어와서 새로운 행정구역을 정했고 네. 그 행정구역을 통치하기 위해서 한 사람씩 선임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 정도는 친일을 했다라고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럼요. 그건 기준 명확한 기준이. 면이라는 것 자체가 일제 강점기에 처음 생겼으니 당연히 일제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앉혔을 것이다. 네. 그리고 더 적극적인 건 이제 총동원 체제 흔히 얘기하는 이제 만주사변 이후에 이제 전시 물자를 동원해야 되는 시기가 되면은 네. 적극적으로 면장 면석이들이 여기서 이제 수탈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뽑아 올려야 되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인력 동원을 해야 되는데 네. 이거를 징집이든 징용이든. 그렇죠. 그럴 때 할당제를 해요. 할당제. 네. 위에서부터 총독부에서 각 도 원래는 군 리가 원래 네. 조선의 그거였다면 도면 체제거든요. 네. 도에다가 총독부가 하달을 합니다. 몇 명 뽑아와. 그러면 이제 도지사죠. 네. 도지사가 각 면에 있는 면장들한테 니네 면에서는 몇 명 뽑아와. 이렇게 이제 하달을 하는 거예요. 네. 그럼 그 밑에 있는 수족이었었던 면석이들이 가가지고 쫙 해서 인력을 쫙 뽑아오고 면장한테 갖다 바치는 거죠. 아.
그 역할을 했었던 게 보통 면이라고 하는 체제에 있었던 책임자들이기 때문에 네. 면장이다. 특히 식민지 말기까지 이 역할을 했다. 그럼 빼박이죠. 빼박이죠. 자, 면장들은 그때 당시 면장들은 친일파라는 그거를 면할 수 없다. 뭐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단정할 수는 없어요. 높은 가능성이 갖고 있다. 네, 왜냐면은 그 중에 실제로 그런 사례도 있어요. 이게 지역 사회에서 아까 말했었던 기존에 있었던 촌락공동 시스템이 이제 파괴가 된 거지만 이 안에서 그런 의식들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네. 이걸 이용하자. 이 면장이라는 걸 이용하자. 그래서 보호를 해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케이스 사례가 있긴 있어요. 이런 네네. 자기가 면장을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 동네 사람들을 지역 유지로서 보호하는 역할을 했었던 분들도 분명 있습니다. 네. 거의 대부분은 근데 거의 뭐 대부분은. 위에서 하다라는 지시 내용을 따르지 않으면 자기가 먼저 날아갈 그럼요. 텐데. 네, 그런 구조기 때문에 네. 힘들었겠죠. 자, 그럼 이 이야기 함께 좀 이야기 나눠주고 싶은 게 우리나라의 지금 대부분의 기득권들은 친일 뿌리를 친일에 두고 친일파들의 후손이고 거기에 뿌리를 두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이런 상황 때마다 늘 등장을 합니다. 또 그 얘기냐라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항상 이야기가 나온다는 건 그 어떤 이유가 존재할 것 같은데 어떤 이유에서죠, 교수님? 아무래도 이제 교육 체계 때문에 그런 거겠죠. 새로운 이식된 교육 체계. 그러니까 거기서 관료가 되는 게 조선 시대까지 뭐 그 이후에든 관료가 되는 방법으로서 새로운 뭐 어떤 학문 체계라고 하는 것이 이식이 될 때 그건 교육 일제식밖에 없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게 교육 받은 사람들이 당연히 관료가 되는 방식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배운 사람이 아니면 배울 수 있는 공간이 그 공간밖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일제가 만들어내는 그렇죠. 공간. 어떤 사립 교육 같은 거 시스템, 예.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오산학교, 안창호 선생님 오산학교 이런 데 부분은 조금 있었지만 사실은 대부분 다 밀려나가는. 그러니까 새로운 학문 체계를 네. 배울 수 있는 보통의 사람이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은 식민지 구조 체계에 있었기 때문에 네. 그들이 대부분 관료가 되고 관료라고 하는 것이 보통 뭐는 판사도 되고 아니면 뭐 행정가도 되고 근데 그들이 그대로 해방도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부나 계급의 대물림도 그때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뭐 이런 것들도 이유로 또 언급이 되잖아요. 실제로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지 않나요, 선생님? 이거 복잡한 건데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미군정이었으니까 해방 이후에 그 미군 입장에서는 친일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미국 입장에서 뭐 일단 빨리 행정 시스템만 정상화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경험 있고 배운 사람들 쓰는 게 낫다라고 판단을 내린 거군요. 네. 그리고 그 미군정이 48년 이후에 네. 남한 수립 정부가 되는 과정으로 넘어갈 때는 이승만 정권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잖아요. 이승만 정권 입장에서는 수많은 원래 그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독립운동가 분들 중에도 고학력자들 많거든요. 네. 그런 분들이나 잘 나갔었던 사람들이 이승만 입장에서는 뭐였겠어요? 라이벌입니다. 라이벌이에요. 네. 실제 죽여요. 아. 많이 죽였잖아요. 이승만은 정말 많은 테러를 일삼았거든요. 그 과정에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네. 그 사람들을 따르던 사람들은 또 또 밀려나게 되고 네. 그런 과정에서 각 지역이 됐든 중앙이 됐든 이 행정을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은 그야말로 한민당 혹은 원래 조선총독부 혹은 이제 그 공무원직을 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도 특히 한민당 출신들이 주로 가지고 있는 재산의 대부분이 뭐냐면 토지예요. 토지입니다. 이때 농업이 이때까지도 여전히 농업이 주였기 때문에 각 지역의 대지주란 말이죠. 근데 이 과정에서 사실 한 번 휘청합니다. 그게 뭐였냐면 농지개혁이에요. 네. 농지개혁은 이 조봉암이 네. 이때 당시 농림부 장관이었거든요. 네. 저번에 잠깐 얘기 드렸었던 것처럼 굉장히 사회주의적 색깔이 센 사람입니다. 이 사람 원래 사회주의자였기도 했고 네. 그다음에 북한에서는 무상몰수 무상분배라고 하는 그쪽에서 주장하는 그 농지개혁을 실시하니까 네. 남한에 있는 농민들이 이제 농업이 주인데 네. 농민들이 그 요구하지 않겠어? 야 북한은 무상으로 해가지고 무상으로 분배했다는데 무상몰수 무상도. 네. 이거 남한도 뭔가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위기 때문에 네. 조봉암이 유상 이때는 몰수가 아니죠. 유상 매입, 네. 유상 분배를 해요. 네. 이것도 나름대로는
농민들을 위한 거죠. 직접 경작하는 지금도 우리나라 법에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네. 경작하는 사람이 땅을 갖게끔. 경자 유전의 원칙이죠. 네. 이거 지금도예요. 그래서 네. 그 국회의원들이나 이런 거 나중에 뭐 장관 올라오는 사람들 중에 걸리는 게 그런 거잖아요. 농촌에 땅 있는데 너 직접 가서 농사 안 지었는데 이거 왜 있어? 이게 걸리는 게 이때 만들어진 법 때문에. 그래서 네. 농지원부를 조작하고 그러죠. 네. 심지어 그래서 창석이 아버님은 남의 땅도 그렇죠. 네, 왜 경제 유전을 지키기 위해서 벌어진 땅을 저희가 직접 갖고 다른 분이 소유하고 계세요. 지금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요건 좀 편집이 필요하겠네요. 2, 3년만 더 하면 우리 거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맞는 거죠. 이렇게 직접 경영을 하고 자기가 직접 그럼요. 농사 짓는 농담한 거예요. 허가받고 경작하고 계십니다. 네, 농담하는데 웃기려고 아버지도 엄청 팔아먹어요. 허가 사항만 딱 빼면 너무 웃긴 얘기거든요. 걸려도 뭐 제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럼. 근데 이제 유상 매입을 해야 되는 거를 딱 걸어놨기 때문에 이때 일부 친일파들 중에 대지주였었던 사람들이 갈려 나가긴 해요. 실제로 갈려 나가긴 합니다. 네. 국가가 이렇게 채권 같은 걸 줘요. 네. 왜냐면 그 토지를 사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걸 주는 거예요. 지주들한테. 이게 또 복잡한 과정을 겪지만 유상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데 채권을 줬군요. 그렇죠. 이제 무상으로 싹 다 지주고 필요 없어. 싹 한 다음에 경자들한테 다 나눠줘야 되는데 그건 이제 사회주의가 되는 거니까 못하니까 유상으로. 근데 돈이 없으니까 채권으로 주고 네. 그게 이제 한국의 뭐 자본 형성대 뭐 영향이 됐다고 하는데 그런 영향 때문에 다시 또 대주주가 대자본가가 돼요. 그렇죠. 그게 그래서 복잡한 부분인 거예요.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서 여전히 농업 원칙 농업으로만 해야지라고 했었던 사람들은 도태돼요. 근데 이거를 이후로 우리나라 급격하게 상업화되니까. 네, 요때 머리를 딱 굴려가지고 싹 해서 자본가로 탈바꿈하는 사람들이 나오는 건데 그 중에 대부분은 이 시기에 이제 땅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 중에 재빠르게 이제 방향을 바꾼 사람들인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건희. 이 삼성. 그럼 그때 막 바꾼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재벌인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렇게 많죠. 돼요. 대부분 대부분 그렇다는 그런 거죠. 거죠. 대부분. 그러니까 대지주가 대자본가가 대자본가가 되는 되는 형성이 유상무소 유상분배가 돼요. 일제 강점기 시절 쌓은 부를 그대로 유지시키면서 오히려 더 환경에 맞게 탈바꿈할 수 있게끔 어떻게 보면 나라가 환경을 만들어 준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친일파들이 그대로 그들의 상당수의 재산이 여러분 잘 아시는 사학재단으로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사학 비리가 그렇게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뭐뭐 옛날에 학원 네. 무슨 엄청 많이 하죠. 그러니까 사업을. 그들은 지식을 장악하고 그냥 교직을 장악해서 그게 결국은 친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일본의 잔재가 척결되지 못하고 지식인에도 가고 법조계에도 가는 이유가 된 게 그게 같은 계통이에요. 그럼 우리가 지금 보는 그 강남 파라군 쪽에 뭐뭐 재단 막 이런 거 다 친일 그거예요? 잔재예요? 예전에 만들었던 건 대부분 그쪽. 왜냐면 새로운 들게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보통 기독교 재단이 많잖아요. 그렇게 되는 부분 연결이 되는 거죠. 난 기본적으로 반민특위가 실패했기 때문에 네. 그쵸. 친일파 청산이 될 수가 없었어요. 뭐 그때 기소되신 분들 거의 대부분 풀려나고 사형 한 명이 누구였더라? 그 구형이 됐다가 그것도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잡혀가는 사람이 이승만이 가장 비판받는 지점도 그 반민특위 해체에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럼요. 네, 알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서 사실 뭐 그냥 대를 이어서 부를 이어받았다 이 정도까지는 아시겠지만 그 구체적 과정은 저도 잘 몰랐고 모르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이렇게 또 짧게 나눈 이야기는 또 아니었네요.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이 과정도 한번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저희가 오창석 작가의 신간 민주당 DNA 갈아엎기 홍보해드렸는데 뭐 댓글로 뭐 책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간절하게 남겨주시면 나는 내가 이런 책 사는데 돈 쓰기 싫다. 웃긴 분도 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제로 국어를 하셨어요. 책 국어를. 유튜브로 아직 안 올라갔으니까 유튜브로 올라간 거에 또 댓글 남겨주시면 네. 거기서 선정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재원쌤 책도 잘 팔려 나가고 있죠? 이제는 거의 이제 끝물입니까? 끝물이라서. 어제 다시 한번 불씨 지펴드려요? 그럼 너무 감사합니다. 저자의 마음이에요. 공감합니다. 그럼요. 공감해요. 다시 한번 그 책 네네네. 제목 좀 말씀해 주시죠. 세상에서
가장 짧은 한국사입니다. 네. 네네네. 요거 신간 나오기까지 아직 1년 버텨줘야 되지 않나요? 아 그럼요. 예, 어. 버텨줘야죠. 예, 알겠습니다. 연말까지 파이팅을 해야 됩니다. 네. 자 중간에 지금 또 바로 오창석 작가는 지금 오창석 작가 책팔이 할 시간이니까 네. 요것도 이제 천물 지나가고 나면 그때 다시 한번 또 체킹 한번 하시죠. 아 금리가 많이 뛰어가지고 어. 예, 전세 자금이 어. 내야 되는 이자가 알았어. 야 전세자금까지 얘기할 줄 몰랐어요. 야 전세장 여기까지 합니다. 아. 우리 중에 제일 좋은 뷰 중에 한 맞아. 지금 살고 있지 않습니까? 불꽃놀이 용산. 봤잖아요. 용산 불꽃놀이 뷰. 다들 글쟁이들이라 지금 책들이 막 계속 앞으로 줄줄 나와야 되거든요. 벨쌤 책 언제 나와요? 전 뭐 이분들 피해야죠. 아, 그러니까 우리도 좀 이렇게 홍보해드리려면 겹치면 힘드니까 그렇죠. 알아서 네. 세 분이 좀 잘 그럼요. 조율 좀 해주세요. 네. 저희도 난감해지니까. 어쨌든 지금은 집중 판매 기간 네. 오창석 작가. 네. 네. 전 지금부터 준비하겠습니다. 그럼 2년 뒤에 나오거든요. 한 명씩 돌아가면서 계속 3개월마다. 중간에 저희가 공동 저자로 하나 내죠 한번. 아 네. 그럼요. 이거 책 네. 하면 해야죠 이거. 저희가 이거 지금까지 선생님들이 공부하신 거 자료 너무 아깝잖아요. 저희가 다 그대로 보관하고 있으니까 요것만 엮어도 그냥 책이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네, 날로 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재원 쌤이랑 배 쌤이 다 만들어 놓은 거 네. 숟가락만 얹으면 되거든요. 출판사 하나 등록하세요. 그래서 오창석의 변, 뭐 MC 장훈의 변, 그럼요. 홍섬이의 변만 딱 넣으면 어. 공동 저자 되는 거예요. 혹시 인쇄를 엠빵인가? 조금 더 줄게. 네네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것도 기대해 주시고요. 네. 한 2년치 모아가지고 하면은 뭐 네.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또 지금의 시국에 맞는 인물로 선정을 좀 해보려고 고민을 하다가 이분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가져왔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 누군가요? 오늘은 망국의 군인 안중근 선생님입니다. 안중근. 제가 그래서 요즘 신간이죠 김훈 작가의 네, 하얼빈. 제가 어제도 이 시간에 맞춰서 다 읽고 오려고 했는데 다 읽지 못했어요. 한 반절 정도 읽었는데 다시 또 여러 가지를 좀 생각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오늘 또 공부를 하고 집에 가서 책을 마저 읽으면 더 확실히 좀 생생하게 다가올 것 같다라는 좀 기대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안중근 의사를 생각할 때 그 지장부터 좀 떠올리시잖아요. 아. 약지가 없는 거죠. 네. 네네네네. 뭐 그리고 하얼빈 이토 히로부미 저격 뭐 요 정도만 사실 기억하시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활동하셨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시는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요. 맞아요. 잘 몰라요. 물어보면은 잘 모르시더라고요. 네. 실제로. 근데 이게 너무나도 큰 일이라서 그래요. 네. 오히려 그 저격이라고 하는 게 네. 너무나도 큰 일이기 때문에 그거 하나만 알아도 일단 묵직하니까 그 사실만 딱 기억하고 말아버리거든요. 요즘 좀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는 그렇더라고요. 다 그렇진 않겠지만 제가 한번 얘기하다 깜짝 놀란 게 안창호 선생과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헷갈리시는 분들도 계셔. 업적이 막 뒤섞여 있더라고. 네. 그럴 수 있죠. 뭐. 섞여 있어요. 안창호, 윤봉길, 안중근까지 세 명이 섞여 있습니다. 세 분 중에 한 분씩은 다 도시락을 던지시거든요. 헷갈리면 이제 쓱 도시락 그분 아요. 그럼 다른 사람이겠다. 이렇게. 엄청난 분이라서 세 분 다 엄청난 맞아요. 역할을 하셨던 분이라 네. 그런 건데 네. 이 약지 왜 자르는지는 혹시 아세요? 왜 설명해 주세요. 약지인지? 그 저기 뭐냐 군인으로서 서약하시면서 네네네. 그 왜 5손가락 중에 약지인지는 혹시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같으면 네 번째 손가락 안 잘랐을 것 같아요. 왜요? 약속 같은 거. 아니에요? 내목 손가락을 많이 쓰니 너? 긁을 때 이렇게 네 번째 손가락. 네. 세 번째는 네 번째. 오해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네 번째를 제일 많이 안 써서 자르신 거예요. 아. 네. 왜냐면은 이제 의거를 하러 가야 되는데 총을 쏴야 되는 군인인데 네. 가장 많이 쓰는 손가락을 자를 수는 없다. 아, 이걸로 검지. 내가 의지는 다지지만 내가 더 중요한 일을 하기 위해서 네. 가장 쓰지 않는 손가락으로 이 의지를 네. 다지겠다라고 아. 그렇게 많이 알려져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 원래 그 동네에서 문중에서 좀 유명한 진짜 실력 좋은 사냥꾼이셨다고 하더라고요. 군인 집안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집안 자체가 안중근 선생님의 집안에 대해서는 말이 되게 많은데 왜냐면 기록이 많이 안 남아 있어가지고 네. 그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면은 좀 무인 역할을 많이 하셨었던 집안이더라고요. 네네. 그 동네에서. 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사냥하고 이러는 거를 좀 좋아하셨고 기본적으로
안중근 선생님의 집안은 잘 사는 부잣집입니다. 네. 아. 굉장한 부잣집. 네. 때문에. 그 지방, 그 지역의 모든 일을 관장할 정도로 물론 소설 속에 나온 이야기이긴 하지만 저는 거기서 봤는데 아주 그 지역의 아주 세세한 일까지 그 문중에서 다 결정하고 해결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책 속에. 그게 그 안중근 선생님의 연구가 시작된 게 얼마 안 됐어요. 일단 한국사에서 네, 네. 왜냐면은 자료가 없었어요. 자료가 너무 없다가 1979년, 80년 이때 그 안흥칠 자서전이라고 네. 본인이 이제 쓰신 본명이죠, 본명. 안흥칠이 본명. 네네네. 아명이 아명. 응칠이었는데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이어서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하도 바깥으로 도니까 아버지가 너 집안에 좀 그 이 동네에 좀 문중에 이 중심을 잡아라 뭐 이런 건가? 문중에서 계속 활동하면서 이 지역에서 자리를 잡아라 그래서 무거울 중에 뿌리 근자를 써서 개명을 하신 거라 그러더라고. 그것도 자서전에 나오는 이야기. 어. 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이때 이 자서전이랑 남기셨던 기록들이 조금 발견이 되면서 연구가 시작되는데 거의 대부분을 본인이 쓰셨어요. 네. 본인이 직접 쓰신 것들이 있어서 네. 그거를 기반으로 이제 연구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얘기도 나오는 거고 음. 거기서 그것도 거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일본이 남긴 기록에는 네. 이제 뭐 쌀 장사를 하세요. 네. 이 동네에서 쌀 장사를 하시는데 뒤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때의 쌀 장사는 사실 일본과 한국의 그 일본의 수탈 시스템이죠. 수탈 시스템에서 굉장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되게 많이 버서요. 그걸로. 지금 대기업들의 뿌리도 다 쌀 장사로 맞습니다, 짓잖아요. 맞습니다. 그 역할을 하셨는데 일본 기록에는 대금을 미납시키는 악질적인 방법으로 돈을 벌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폄훼하려고. 네네네. 근데 이제 본인 자서전에는 그 전형적인 이 조선의 어떤 그런 지방 유지 같은 역할을 하신 걸로 그려지죠. 네. 이제 그 원래 그 지방 유지들이 네. 이 동네에서 일어나는 송사 막 이런 것도 다 관여를 하거든요. 네. 그렇더라고요. 소설을 보면 나와. 네네네. 마치 홍반장처럼. 네. 누구네 집에 장례가 있고 누구네 집에 혼인이 있어서 네네네네. 뭐 쌀을 얼마 보내줘야 되고 이런 것까지도 문중에 다 결정하더라고. 그렇죠. 그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었던 원래 조선의 촌락 경제 시스템이에요. 그거를 깨려고 한 게 면인 거고 면체제인 거고. 근데 드라마 파친코 이거 보면 쌀을 조선인한테 팔면 안 되고 막 이런 것도 있던데. 그땐 그런 건 없었어요. 미국을 일본으로 일본으로 빼돌려야 빨아야 되니까요. 아. 일본에만 이제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강공령 이런 게 이제 실시되고 하는 건데. 네. 기본적으로 일본이 그 자본화가 되려고 하면 저고가 정책, 우리 노동자의 임금을 안정시켜야 되니까 쌀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쌀을 집중적으로 수입해야 되는 상태. 그래야지 당연히 일본의 노동자들이 저고가에 의해서 낮은 임금으로 일본의 자본화가 축적될 수 있기 때문에 대신 조선은 작살나는 구조. 그거의 핵심이 해주, 군산, 목포 같은 이 흔히 말하는 평야를 끼고 있는 데에 서해안 항구가 주요한 그 중에 하나가 해주, 그 중에 하나가 그래서 안중근의 그 집안 이렇게. 네. 그 이 얘기를 하려면 안중근 선생님 이야기를 하려면 이 시기의 어떤 시대적 맥락을 또 네. 좋아요. 이제 좀 적응돼가고 있어. 시대적 맥락. 송섬이가 가장 힘들어하는 시간 맥락 시간 돌아왔습니다. 맥락인데. 전 현실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과거를 다 알아야 되더라고요. 근데 그 이때의 맥락을 모르고 그냥 안중근 선생님 이야기만 하면 네. 이상한 사람이에요. 일단 먼저 얘기를 하면 안중근 선생님은 굉장히 우직한 신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기준으로 보면은 네. 똑똑하거나 영민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 사람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 네네. 분은 아니에요. 묵묵히 밀고 나가는 사람이군요. 하고자 결심하면은 밀고 나가고 그다음에 똑똑하진 않지만 현명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나이가 드시면서 아마 많이 느끼실 텐데 자기 생각을 바꾸는 게 얼마나 힘든지. 네. 맞아요. 예를 들어 내가 갖고 있는 가치관이 있어요. 스스로가 네. 생각하는 가치관. 그거를 30 넘고 40 넘어가면서 내 가치관이 그 기존에는 틀렸었구나라는 걸 인정하고 네. 그걸 바꾸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맞아. 근데 이분은 그거를 빠르게 바꿉니다. 기존에 내가 생각했었던 거를 네.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를 판단되는 순간 네. 빠르게 바꾸고 그 길을 또 우직하게 걸어가셨던 네. 분이에요. 어떤 생각이 어떻게 바뀐 건지 궁금하네요. 네, 그건 뒤에 이제 좀 네.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네. 왜냐면 이 시기는 하루가 1년 같던 시기입니다. 굉장히 폭풍 같았던 시기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때 한반도의 상황이라고 하면
뭐 조선 입장에서는 안에서는 곪아가고 있고 뭐 정진석의 표현을 빌린 게 아니라 네. 실제로 그래 가고 있었고 음. 이 안에서 곪아가는 것과는 다르게 외부에서는 이 조선이란 나라를 어떻게 해서든 뭐 침략이라고 표현하던 뭐 네. 아니면 이렇게 뽑아가려는 네. 세력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 초기에는 뭐 미국, 프랑스 뭐 이런 거 병인양요, 뭐 신미양요 이런 거를 겪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조약을 맺지 않았죠. 네.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한국은 조선은 이상한 음. 나라기든 해요. 네. 죽어가면서도 열지 않은 거죠. 우리는 열지 네. 않겠다. 개방하지 않겠다. 문호를 개방하지 않겠다. 네. 물론 이것 때문에 뭐 스텝이 꼬인 것도 분명히 있고요. 네. 그렇지만 하여튼 하나 결정하면은 이건 그냥 밀고 나가는 약간 그런 약간 이상한 습속이 있어요. 네. 근데 이걸 그대로 베껴서 일본이 네. 운요호라고 하는 네. 배를 보내가지고 이제 포함 외교, 함포 네. 외교, 군함 외교를 이제 똑같이 하는 거죠. 왜냐면 일본이 그대로 미국한테 그렇게 해서 조약을 맺거든요. 동경 앞바다에 네. 그 미국 배가 와가지고 네. 흑선이 와가지고 포를 쏘니까 쫄아서 조약을 맺는. 요거를 그대로 하려 그랬는데 미국, 프랑스는 조선에 그걸 하려 그랬는데 실패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은 이제 운요호가 부산으로 입항을 해가지고 전국을 돕니다. 네. 전국을 돌면서요. 네. 서해 갔다가 동해안 갔다가 서해 갔다 이러다가 네. 최종적으로 강화도에서 네. 포를 쏘고 해서 거기에서 이제 조약을 맺게 되는 과정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게 네.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강화도 조약이 네. 되는 거고. 강화도 조약 이후로는 문호가 이제 한번 열렸으니까 네. 그냥 이때 또 강화도 조약을 하게 됐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흥선대원군이 실각을 하고 네. 이제 고종과 민비가 서로 이제 친정을 하게 되면서 네. 문호 개방이 이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거잖아요. 이제 중요한 거는 요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본 네. 강화도 조약 이후 일본, 조일 수호 조교 이후 일본, 그 다음에 조총 상민 수륙 무역 장정 이후의 청. 네. 초기에는 요 둘의 싸움이에요. 네. 초기에는 요 둘의 싸움입니다. 근데 이 둘의 싸움 과정에 둘의 군대가 들어오는 일들이 계속 생겨요. 네. 둘의 군대가 네. 제일 처음에는 이제 이모군란이 되는 거고 네. 이모군란이 터지니까 청나라 군대 들어왔다가 이모군란 때 일본의 훈련원들이 죽으니까 우리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일본군이 들어오고 네. 그래서 서로 이상하잖아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있는데 네. 청나라 군대도 들어오고 네. 일본 군대도 들어와. 지네들이 봐도 이상한 거죠. 네. 그래서 조약을 맺고 서로 군을 빼요. 네. 텐진 조약. 네, 군을 빼죠. 근데 서로 눈치는 보는 거죠. 요거 누가 먹나? 눈치는 보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그 안에서의 골마가는 상황들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봉기를 시작을 하는 게 이제 동학농민운동이 되는 거고. 네. 동학농민운동이 되니까 이게 터지니까 이게 일단 뭐 고종 입장에서도 이게 불안하기도 하고. 네. 그다음에 일본 입장에서는 기회다. 라는 생각도 들고 하나 네. 꼬시죠. 우리가 도와줄게라고 해서 일본군이 동학농민군을 네. 그거 이제 정벌을 한다라고 네. 하는 명목으로 군을 투입하니 청나라 입장에서는 야이씨 같이 빼기로 했는데 이거 뭐야?라고 하면서 군을 들어와서 전쟁을 하는 게 네. 청일 전쟁이 되는 거죠. 네. 근데 남의 나라 땅에서 지들끼리 싸우고 자빠졌었어요. 청일 전쟁의 주요 전적지는 다 우리나라 한반도입니다. 한반도. 조선이에요, 조선. 그래서 치욕적인 역사입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치욕적인 역사인 거죠. 어떻게 그리고 보면 아니라 그냥 치욕적인 네. 거죠. 네. 이게 그래서 일본에서는 이걸 계속 조청일 전쟁이라고 불러요. 왜냐면 자기네들이 봐도 이상하잖아요. 네. 청일 전쟁인데. 그러니까 네. 땅만 깔아주고 네. 어쨌든 조선 땅에서 했으니까. 네. 이것 때문에 그래서 조일청 전쟁 뭐 이런 네. 식으로 부르거든요. 이런 식으로 됐다가 청일 전쟁이 터지고 일본이 이기는 거죠. 네. 일본이 이겼습니다. 청나라가 빠지죠. 네. 일본이 근데 그래서 다 먹으려고 해요. 일본이 다 먹으려고 한 거죠. 정복공으로 쳐들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됩니다. 뭐냐? 일본이 처음부터 강화도 조약부터 청일 네. 전쟁 때까지도 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식민지의 형태로서 조선을 강제로 병합하려고 했느냐? 그렇지는 않아요. 이때까지. 왜? 왜냐? 그럴 능력이 없어 얘네는. 이때는. 그럴 능력이 없어. 그거는 오히려 네. 일본을 과대평가하는 겁니다. 아. 일본은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네. 청일 전쟁, 특히 러일 전쟁 할 때까지만 하더라도 러일 전쟁의
전쟁 비용은 일본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미국이랑 영국한테 돈 빌린다니까요. 그 다음에 한일 강제병합할 때도 엄청난 빚을 져가면서 네. 무리해서 시작하는 게 강제병합이에요. 네.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얘네는. 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 나라에 뜯어먹을 게 있기 때문에 뭔가는 뜯어먹어야겠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할 건지는 결정하지는 않았어요. 네. 근데 이 과정에서 이제 청일전쟁에서 이겼으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네. 청나라든 여기든 어디든 해서 크게 땅을 먹으려고 했죠. 네.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네. 근데 그걸 가만히 두고 보지 않는 세력이 있는 거죠. 어. 그게 네.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제 서구 열강들이 되는 거죠. 그때까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일본은 개쩔이에요. 똑같은 아시아에 있는 그냥 급 떨어지고 낮은 애들인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청일전쟁에서 이겼지만 승전국으로서 제대로 된 보상을 거의 못 받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그 틈을 타서 네. 확 밑으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네. 그 과정에서 그러면 이제 민비와 고종이 선택하는 게 러시아에 기대게 되는 거고 네. 그러다가 일어나는 게 을미사변이 되는 거고 아관 파천으로 이어졌다가 대한제국까지 이제 성계까지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막 풍전등화의 상황인 거죠. 이 상황에서 일본이 하나 더 욕심을 내는 거죠. 왜? 청일전쟁에서 전쟁을 했는데 내가 얻어가는 거는 거의 없었어요.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건 저 서구를 내가 꺾어서 네. 저 서양 세력을 꺾어서 이 바닥 이 동아시아 정도는 내가 오야붕이다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하게 되는 게 네. 러일 전쟁이 되는 거죠. 새 과실을 위한. 네. 요 뒤에 가서 설명드리겠지만 이때에 중요하게 등장하는 이념이 바로 동양 평화론이라는 거예요. 왜? 지금 청일 전쟁 때 보지 않았냐? 네. 우리끼리 해가지고 이렇게 됐다가 중국도 저렇게 되고 우리가 니네 지켜주려고 했는데 우리도 지금 이러고 있고 제대로 얻은 거 없고 이거 안 된다. 이 동아시아가 이 동아시아 3국이 네. 똘똘 뭉쳐서 네. 서구 열강을 무찌르자. 그 리더는 우리가 될게. 그게 리더가 내가 될게가 동양 평화론의 일본이 주장하는 동양 평화론의 근간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쟁을 할 때 실제로 러일 전쟁이 터졌을 때 네. 조선에서의 분위기는 응원입니다. 응원이었어요. 일본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는 막연한 기대감이 있었군요. 그렇죠. 이제 그 다음에 순서가 을사조약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네.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굉장한 기시감이 듭니다. 현재 상황과 좀 비슷한 거 아닌가라는 좀 기시감이 듭니다. 우리는 우방국이라 생각할지 몰라도 그렇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역사학에서 배울 수 있는 인사이트들이 이런 데서 네. 있는 거죠. 여기서 그때 당시의 상황만 딱 놓고 봤을 때 그러면 그렇게 판단했었던 사람들은 바보 멍충이냐? 그러지는 않아요. 왜냐면은 그때 당시로 딱 들어가가지고 세계 정세를 본다? 그렇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네. 왜냐면은 저 보세요. 이 서양의 모습을 하고 있는 거 외형적으로도 너무 다른 애들. 네. 그다음에 얘네들이 와가지고 하고 있는 어떤 행위들 네.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폭력적이고 포압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 상황에서 생긴 것도 비슷해. 음. 그다음에 야 우리가 대신 싸워줄게. 음.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다음에 생김새가 비슷한 사람들 중에는 유일하게 성공가도를 거두고 있는 나라가 또 일본이었고 네. 그러면은 동질감 느낄 수 있어요.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보다 훨씬 먼저 근대화된 건 사실이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거기에 감화됐었던 이후에 돌아서시지만 감화됐었던 개화파 독립운동가 분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수용했다고 해가지고 다 바보 멍충이고 다 친일파고 그러냐 그런 거는 아니라는 네. 또 요거는 짚고 넘어. 당시의 정세 판단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왔지만 그렇죠. 당시의 정세 판단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분위기였다. 그렇죠. 예, 예. 그게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는 부분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그 시기 그리고 러일 전쟁 이후가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긴 다음엔 일본이 이제 결국은 을사조약 이후에 정미 7조야 한일 강제 병합까지 가게 되는 이 순서 쭉 있는 속에 한 가운데 있는 분이 안중근 선생님이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안중근 선생님 이야기로 이제 돌아가서 이야기를 좀 하면은 네. 어쨌든 격동의 시기였다는 거를 네네네. 충분히 설명해 주셨고요. 그 동학농민운동과 안중근 선생과의 관계도 좀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안중근 선생님 집안은 이 동네 유지로서 네. 역할을 하셨던 집안이고 네. 동학농민운동이 터졌을 때 네. 동학농민군을 진압하는 쪽에 안중근 선생님이 계셨잖아요. 네네네네 안중근 선생님 아버지부터 네. 안중근 선생님까지. 네. 근데 자 지금 보세요. 이거는 이 시기의 어떤 안중근 선생님 집안의 특징을 봐야 되는 거죠. 네. 양반 지주 가문으로서 네. 이분 입장에서는 네. 동학농민 운동이라고 하는 게 폭도로 보일 수밖에 없어요. 그 당시 그 집안의 입장이라면 네. 당연하죠. 이거는 왜냐하면 이게 이 동학농민을 하나의 어떤 이념과 사상으로 정리하기 굉장히 힘듭니다. 왜냐하면 네. 지역마다 다르거든요. 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좀 강하게 좀 그 운동을 하셨던 분들은 조선 왕조의 해체까지도 주장하셨던 분들이 있어요. 특히 뭐 김계남이나 이런 선생님들 같은 주로 경우에는 남접. 네. 굉장히 강하게 지금 조선도 썩어서 아. 지금 반외세뿐만 아니라 반봉건, 반조선까지도 가셨던 분들이 있었던 거예요. 네. 그건 삼남지방 중심. 네. 네. 그런 사람들의 분위기를 느꼈었던 당시의 양반 지배층 입장에서는 네. 이게 폭도인 거예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무리 이게 지금 우리가 판단하기에 동학농민운동 혹은 혁명이라고 부르는 이것이 뭔가 좀 반외세, 반일본 뭐 이런 거를 주장했기 때문에 긍정적이고 이런 모습들을 좀 강조를 하고 있지만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이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이거는 나라를 망하게 하는 굉장히 안 좋은 모습으로 그려졌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보는 동학농민운동은 주로 삼남지방의 네. 전봉준이나 이런 고부 이런 쪽이고 북쪽 그리고 이제 관서 근기 이런 쪽은 분위기가 좀 중소지주 중심의 네. 그 중소지중의 지주의 대표적인 주자가 이제 안중근 집안이라고 보면 게 되죠. 네. 그러니까 조금 분위기가 달랐던 부분인 거고 그렇기 네. 때문에 쉽게 조직화돼 갖고 민보군이 형성됐을 때 세력을 얻었었던 것도 가능해요. 그게 안중근의 집안이었고 대신에 반대쪽 남접 쪽은 조금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던 반봉건 반제 형태까지도 갈 수 있었던 그게 좀 나눠서 연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어요. 저는 네. 어릴 때 동학농민운동 배울 때 약간 신분 평등 외치는 맞아요. 거였다. 그래서 맞아요. 양반들이 싫어한 거 아니에요? 그런 측면도 분명히 반봉건이 있죠. 되는 거죠. 분명히 그런 부분도 있는 겁니다. 왜 이게 유학을 공부를 꾸준히 하고 이 집안에서 나중에 그 안중근 선생님이 나중에 서당 교육을 먼저 받으세요. 네. 그 말은 집안에서는 근대식 교육보다는 그렇죠. 그런 교육을 먼저 받은 기존의 거예요. 이게. 체제를 답습하는. 네네네.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평등, 그다음에 왕을 뒤엎겠다, 네. 뭐 이러고 있는 거를 가만히 보고 있기 힘들었던 거예요. 진짜 영모로 바라볼 수밖에 그렇죠. 없는 상황이었죠 그들은.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역사학이라는 게 어떤 건지 이제 말씀드렸었던 거예요. 네. 단편만 보게 되면 네. 이상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어. 뭐야 이 사람은? 그렇게 보이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 네. 다양한 측면이 있다라는 거. 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동학민 이후에 안중근 선생님의 아버지가 이것도 조금 좀 이해하기가 좀 쉽지 않은 게 굉장히 구시대적인 어떤 모습에서 머물러 있을 것 같았지만 갑자기 그 급진계합파 이런들과 같이 이렇게 엮여가지고 네. 갑심정변을 일으켰었던 급진계합파들의 한쪽 라인과 뭐 어떻게 좀 친했나 봐요. 네. 뭐 정확한 내막은 잘 나오진 않습니다만 네. 친했나 봐요. 그래서 거의 쫓겨나다시피 해가지고 할아버지가 이사를 하게 가게 되거든요. 집안 전체를 옮긴 네, 거죠. 집안 전체를 옮기게 되는 거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서당 교육을 주로 이제 받으시다가 이 무렵에 받아들이시는 게 이제 천주교를 받아들이시죠. 세례를 받으시잖아요. 그렇죠. 그거는 아무래도 이쪽 저쪽 관서 쪽 그러니까 여기 황해도 평안도 쪽은 굉장히 강하죠. 그런 쪽이 카톨릭이 굉장히 아무래도 강했다? 그러니까 저쪽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면 아마 편할 겁니다. 네. 왜냐하면 그때쯤에 안채원 선생도 그렇고 네. 오산학교라든가 네네. 여러 우리가 아는 그런 조금 네. 더 개화된 분들의 독립운동가들이 그쪽에 많이 있었던 이유는 네. 바로 그런 이유가 있었죠. 그러니까 종교를 바꾸면서 새로운 문물을 들어들이는 과정에서 그런. 그래가지고 뭐 소설책에도 등장하는 게 그 안중근 선생님을 세례해줬던 외국인 신부가 안중근 선생님의 아들까지도 세례를 해주는 그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렇죠. 집안 자체가 완전히 집안이 네. 다 개종을 하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도 변화를 받아들이는 거에
굉장히 빠르신 거죠. 왜냐하면은 동학농민군을 진압할 정도로 강한 유교적 그런 모습들을 갖추고 있으시다가 네. 변화하는 모양에 따라서 네. 개종을 하시고. 이런 모습들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굉장히 사고가 유연하신 거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네. 그래 지금 우리가 생각했었던 것들은 음. 잘못됐었던 거다라고 하는 거를 빠르게 인정을 하는 거죠. 그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네. 그 개종하고 이럴 땐 나이가 어느 정도셨어요? 20대 20대죠. 그렇죠. 그때. 네. 그래서 이제 쭉 하시는데 아마 이건 연구마다 굉장히 다릅니다. 왜냐면 네. 이제 안중근 선생님이 하셨던 역할이 너무나도 강하고 강렬했기 때문에 이분의 사상적 변화를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저희 입장에서 이 사람의 네네. 사상적 변화를. 그래서 수많은 연구들이 있는데 네. 이분이 언제 좀 이게 확 반일이라고 하는 걸로 돌아섰느냐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하세요. 네. 어떤 분들은 이제 을미사변, 그러니까 네. 명성황후 시해 사건을 보고 이때부터 뭔가 생각의 변화를 겪었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이때까지도 아직까지는 그런 생각까지는 나아가시지 못했다. 아마도 을사조약 이후일 거다라고 이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걸 종합적으로 보면은 조금씩 의심은 했을 겁니다. 뭔가 그 전까지는 일본이 조선을 도와주는 모양새 실제로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믿었었던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은 그렇게 프로파간다를 계속적으로 뿜어내니까. 지금 봐라, 야, 니네 막 청나라 저 바보 같은 애들이랑 붙어 먹으면 안 된단 말이야.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빠르게 변화하니까 우리 중심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변화하면 좋잖아. 네. 그다음에 야, 저 미국 저 코쟁이들 믿을 수 있겠냐? 저 러시아 저 봐라, 저거. 쟤네들이랑 우리랑 습속도 다르고 다 달라. 근데 우린 좀 비슷하지 않니? 뭐 이런 거를 계속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가 다 평화를 위해서 그러는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신문도 내고 주변 돌아다니면서 하고. 이토 히로부미가 그런 선전전이 굉장히 특화되어 있었. 사진 한 장 한 장까지 굉장히 세심하게 연출하고 그때 당시 순종을 막 철선에 태워가지고 그럼요. 막 한반도를 순회하면서 그 철선 일본 철선에 타고 있는 순종의 모습을 사진 찍어서 그 구도에 옆에 누가 쓸 것까지도 이토 히로부미가 다 이거 하나 다 연출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본의 근대를 만든 몇 안 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죠. 일본 쪽 입장에서는 네. 이토 히로부미가 그만큼 중요한 사람인 거죠. 이것도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네. 이토를 죽였기 때문에 안중근 선생님이 이토를 죽였기 때문에 강제병합이 된 거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토가 강제병합을 반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 이토가 가장 강경파가 아니라 네. 조금 네. 더 강경파가 있었고 뭐 비둘기파 몇 파가 네, 그렇게 있으면 그런 일본 연기는, 내 네. 비둘기파 쪽이었는데 네, 그렇죠. 뭐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토는 강제병합을 반대한 게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식민지라고 하는 이 시스템에는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을사조약으로 어떻게 보면은 그 외교권을 뺏긴 거잖아요. 아니, 네. 어떻게 보면 아니라 외교권을 뺏긴 거잖아요. 이거 자체를 식민지로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 열강들이 했었던 식민지배 방식 중에는 외교권만 뺏어가지고 수탈을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거부터가 그냥 자치는 주고 네, 이것부터가 그냥 식민지다. 시작이었다. 소위 이토의 통감 정치 자체부를 식민지로 보는 보는 사람이 것도 있고 그걸로 충분하다. 네. 라고 하는 건데 이토는 조금 늦게 가자라는 네. 거고 더 구급파들은 좀 빨리 가자. 그 차이인 거지, 그 차이. 예. 아예 일본 땅을 만들자라는 그러니까. 주장을 근데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또는 저는 정세 판단이 정확했다고 보는 게 그렇게 빨리 가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당연히 문제가 시스템에. 있죠. 그래서 조금 늦게 가자. 그러니까 똑같은 놈이에요. 근데 어쨌든 일본의 입장에서는 좀 약간의 속도의 문제는 있어. 그러니까 일본이 조선 넘어 대륙을 어떤 식으로 수탈하고 어떤 식으로 이제 제국주의 시스템 안으로 넣을 것인가의 속도 혹은 방법의 차이인 거예요. 네. 근데 이토는 그거를 조금 지금 보호국 정도도 식민지고 여기서 뜯어먹을 것들 뜯어가면서 충분하다. 강제병합이라고 하는 병합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 나라까지도 일본의 엄연한 제국의 영토로 만드는 건 한 20-30년 정도 보자라고 했었던 게 이토인 거고 네. 아니야 빨리 가자. 빨리 가자라고 했었던 게 일본 육군 군부인 거죠. 네. 그게 이토 히로부미가 죽고 난 다음에 네. 후대 통감이자 제1대 총독으로 오는 데라우치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데라우치가 2대 통감으로 올 때 다 눈치채요. 좆됐다. 이제는 이제는 끝이가 강제 병합이구나 이제는. 이제 급진적으로 이제 가겠구나. 급진적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그렇게 되는 거고 하노이에 존 볼턴 도착한 그런 느낌. 그런 식인 거죠. 데라우치야? 이제는 끝났네라고 하는 게 이제 굳어지게 네. 되는. 근데 어쨌든 그 방향은 둘 똑같아. 당연히 방향은 네. 속도가 조금 달랐을 다를 뿐 뿐이지. 결과 목적지는 네. 똑같았을 목적지는 거다. 똑같아요. 네, 속도의 문제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말미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제 생각은 사실 역사의 가정이란 없잖아요. 그래서 뭐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했기 때문에 좀 빠른 속도로 그렇게 될 수 있었겠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결과값은 똑같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안중근 의사의 이 의거로 인해서 대한민국 민중에게 심어준 정신의 의미는 그건 중요하죠. 그거는 절대 간과해서 안 된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훨씬 이 이후의 가정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그거를 노리고 한 의거였고 일본도 그렇게 되지 않아야 했기 때문에 네. 재판장을 어디로 할 거니부터 해가지고 엄청난 공을 들여요. 네. 네. 그래서 조선에서 재판 안 하게 네네. 된 네. 거지. 조선 젊은이들에게 심어준 가슴 속에 불씨의 씨앗은 엄청나게 컸잖아요. 이게 자, 어떻게 보면은 조선 그리고 한국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던 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네.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이 순간순간마다 활용해요. 왜냐면 이게 36년이라는 세월이 짧다면 짧지만요. 네. 굉장히 긴 세월입니다. 굉장히 길죠. 그럼요. 1910년에 태어났어요. 네. 만약에 어떤 사람이 36년 동안 36살까지 조선이라는 나라를 구경도 못 한다는 거예요. 평생. 네. 근데 이 사람한테 조선은 뭐며 일본은 무엇이냐라는 걸 물어본다면 사실 모두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다 독립에 대한 열의를 갖고 있거나 그러기 쉽지 않은 시간이라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국면 전환이 필요합니다. 네. 어느 순간순간마다 사실 조선이라는 나라도 있었어. 그리고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건 굉장한 억압이야. 이거는 비정상적인 구조야라고 하는 걸 크게 뭔가를 보여줘야 해요. 그때마다 등장하는 게 의거죠. 안중근 선생님의 의거 이후에도 거의 진짜 이 30년대가 넘어가면은 사람들 사이에서 조선 독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민중들 사이에서는 시들시들 해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때 던지는 게 이제 윤봉길 의사가 이제 던지거나 네. 이봉창 열사님 이런 게 필요한 거예요. 안중근 선생님이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면 시작을 던지신 거죠. 1909년이라는 네. 시점. 그 암살의 이정재가 해방이 될 줄 몰랐으니까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재현 쌤과 제 나이가 37살입니다. 그러니까 36년을 그렇게 비교하면 되는 거야.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우리 국가가 조선이었던 적이 없었던. 물론 우리 부모님은 기억한다 하더라도 이게 언제 풀릴지 모르는 상태로 지속됐는데 네. 중간중간에 일깨워 주는 거죠. 그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이에요. 네. 저희 할머니가 이제 96세, 7세 이렇게 되시거든요. 그 유년 시절에 일제 강점기 시절에 태어나서 이렇게 보내셨어요. 그런데 지금도 일본어를 하세요. 그 당연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이 시기에 안중근 선생님의 나이를 따지면 이분은 혼란함만을 외교부터 해가지고 국내 정세에 모으며 이 혼란함만을 갖고 있었던 시절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안중근 선생님의 이 이전의 인생들을 보면은 뭐야?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이렇게 보일 수 있지만 네. 이것조차 굉장히 자연스러운 거예요. 이 시절 사람들에게. 네. 근데 이거를 확고하게 딱 틀고 진짜 우직하게 약간 그 무소의 뿔처럼 나아가게 되는 계기가 네. 을사조약인 거죠. 느기야코그 을사조약이라고 네. 부르는 왜냐 여기서부터는 그렇게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동양의 평화라고 하는 니들이 말했었던 동양의 평화라고 하는 건 허울뿐이었구나. 원래 동양 평화론에 어느 정도 마음을 두고 계시다가 당연하죠. 그걸 주장하면서 조선을 병합하기 시작했는데 결국은 그 내용은 조선의 힘인지야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네. 사실. 동양 평화론은 여기서부터 동양 평화론을 잠깐 설명드리면 동양 평화론은 이 시기 지식인들이 모두가 공유하고 있었던 사상입니다. 왜냐하면 서양과 아시아의 싸움이에요. 사실상 동양평화가 동양연대론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 맞습니다. 거죠. 아시아주의. 순원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중국에서도 얘기합니다. 이름이 조금 다르죠. 아시아주의 뭐 이런 식으로 해라. 네. 근데 이제 중국과 일본은 서로 우리가 중심이다. 우리가 리더가 우리가 리더 돼야지. 네, 이렇게 이런 상황인 거고 조선 입장에서는 사실 그러기가 쉽지 않아요. 왜?
오랜 시간 중국과의 4대 관계 속에서 내려온 어떤 그런 뿌리 깊은 그런 전통이라는 것들도 있는 거고 지금 당장의 힘이라고 하는 것도 조선 중심으로라는 거로 외치기가 힘든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보는 거죠. 상황들을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생각했을 수 있어요. 일본이 큰형님 역할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조건입니다. 근데 이 다음 스텝이죠. 네. 러시아를 공격해. 그래 거기까지 좋았어. 동아시아의 평화를 지키는 거라면 여기까지 좋아. 근데 그래서 이겼어. 그럼 그 다음 스텝은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를 빠르게 근대화시키고 같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야 이거 뭐야? 울사조야? 이거 뭐야? 이거는 식민지인데? 네. 그럼 니네가 저 여기 있는 코쟁이들이랑 다를 게 뭔데? 라고 하는 사상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 거죠. 네. 이때부터는. 네. 니들이 말하는 동양평화는 구라였구나. 라고 하는 거를 깨달으면서 이때 확 다들 돌아서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리고 이때도 돌아서지 않은 사람들은 네. 왜? 지켜준대잖아. 보호해준대잖아. 보호국인데 왜? 라고 했었던 사람들이 이제 이완용을 비롯한 친일파가 끝까지 되는 이제 친일 쪽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렇게 가는 거죠. 네. 그래서 식민지하에서 세습 자기를 받았던 자들이 되는 거고 여기서 갈림길이 딱 되는 거죠. 그럼 안중근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 바꿀 때 도와준 사람들은 없어요? 많죠. 그분들이 이제 이때 이제 1905년 이후로 그래서 그 탈출 러시가 이어집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조선의 많은 분들이 간도 혹은 저 만주로 굉장히 많이 탈출을 하시죠. 왜? 이런 일본 치하에서 나는 못 살겠다. 근거지를 이동하게 되죠. 그래서 주로 유학자들도 중에서 중소지주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만주 북방에 근거지를 선택해서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그 신흥무관학교의 신흥무관학교까지 근거가 되는 연결되는 게 그거예요. 요때 이제 생각이 바뀌면서 계속 옮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연해주, 만주로 옮겨서 흔히 말하는 그 무장 투쟁을 하든 교육 사업을 하든 거기에 많은 지식인들이 되면서 독립운동의 근거가 됐던 게 바로 여기고 아마 안중근 선생도 그때쯤에 같습니다. 이제 옮기가 돼요. 방금 말씀해 주셨던 건 모든 활동을 다 하세요. 안중근 선생님은 교육도 하시고 학교도 세우시고 뭐도 하고 다 해봅니다. 근데 이게 을사조약 이후로의 그런 과정들을 보면 정미칠조약하면서 이제 군권 넘어가고 군대 해산 군대 해산되고 고종 이제 황제죠. 그때는 황제 이제 퇴위하게 되고 네. 뭐 이런 것들을 쭉 지켜보면서 이거는 아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특히 아마 군대가 없어진 게 대한제국의 군대가 없어진 게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이제 할 수 있는 건 무력 투쟁이다. 라고 해서 군인이 되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뒤에 설명드리겠지만 본인은 대한제국의 군인으로서 재판받기를 원하세요. 군사재판을 원하는 군사재판을 원하거든요. 왜? 이게 정진석의 논리랑은 뒤집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들은 지금 전쟁 중입니다. 그렇지. 네. 네. 본인은 대한제국의 대한민국의 군인으로서. 군인으로서. 네. 왜냐하면은 대한제국의 원래 군인이었었던 분들 중에 실제로 1907년에 군권을 뺏긴 다음에 그 다음에 독립군으로서 의병 혹은 군대를 아예 만드세요. 실제로 밖에서. 네. 그래서 거기서 군인으로서 계속된 군인으로서 활동. 군권을 빼앗긴 건 고종이지. 지금 백성들은 군권을 빼앗긴 게 아니야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전쟁입니다. 지금. 전신 거지 전신. 그 진공투쟁도 하고 국내 진공 그러니까 작전을 이 정진석 준비하는. 위원장의 역사관이 굉장히 전 위험하다고 느꼈던 게 그 역사관으로 바라보게 되면 안중근 선생님도 테러리스트로 규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게까지도 전쟁입니다. 네. 충분히 확장이 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하기까지의 과정도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토 입장에서는 운이 더러웠던 거고 안중근 선생님과 여기 독립운동가 입장에서는 운이 좋았죠. 네. 그게 뭐였냐면 동선이 겹쳤으니까. 네, 이토가 어떻게 보면은 좀 죽으러 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었거든요. 네. 이제 러일 전쟁에서는 승리를 했지만 네. 이제 러시아와 일본은 그 이후로는 러시아는 깔끔하게 인정합니다. 깔끔하게 인정해요. 패전을 인정한 네, 거죠. 패전 인정을 하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을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요. 네. 노력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전후 처리랑 서로의 어떤 화해 뭐 이런 것들을 서로의 우호 증진 같은 것들을 좀 하려고 이토를 부르죠. 이토를 부릅니다. 초청을 하는 거죠.
깔끔하게 하려고 노력한다고 할 때 손동작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깔끔하게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요거는 요거지. 장성 오빠 시그니처예요. 하지 마요. 야 둘이 정서적으로 배워, 비슷한 배워, 점이 배워. 있어. 있는데 숨기고 가는 거야. 나쁜 거 배우지 마요. 아 깔끔하게 이거 어떻게 깔끔하게 만든다 이거. 숨기고 살아가는 거야. 창석이 너도 깔끔하게 만들어줄 때 이렇게 하잖아. 그럼요. 기가 막히거든요. 뒤에서 할 때 특히. 진짜. 근데 이게 그러다 보니까 러시아 쪽에서도 초청의 형식을 띄어요. 이토를 초청. 그다음에 네. 이토 입장에서도 가야죠. 음. 가야 됩니다. 가야 되니까 기차를 타고 가는데 그럼 어디서 볼래? 네. 어디서 볼래? 가장 가깝고 러시아와 일본 그 사이에서 가장 그 육지로서는 이제 가장 가깝고 그다음에 느낌도 좋아요 여기가. 러시아 조차지거든요. 그 중국 이게 되게 웃긴 거예요. 중국 땅입니다. 중국 땅인데 러시아가 조차하고 있는 땅이에요. 러시아가 이제 치안권을 행사하고 있는. 네, 치안권을 행사하고 있는 땅입니다. 거기에 일본의 수상이 가는 형식인 거죠. 그러니까 되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들이 얘기하는 동양 평화의 아름다운 모습인 거죠. 그래서 거기에는 소위 말하는 지금처럼 부신 검문이나 이런 것들을 거의 많이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그럼 실제로 말하면 권총을 어떻게 갖고 들어가겠어요. 이게 사실 이게 여러 가지가 섞인 거죠. 그래서 이제 온다라는 이야기를 신문으로 봅니다. 안중근이. 근데 위치가 이거 이 새끼 여기서 쏘면 되겠는데라는 게 느낌이 바로 왔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동지들을 규합을 하죠. 네. 가자. 자, 가자. 근데 이런 것도 보면은 이토가 죽으러 가나? 이 바보 아니야? 라는 생각. 왜냐면 이거 조선인들 가만히 그쵸. 안 있을 수밖에 조선들이 없는 많이 거예요. 있었어요. 충분히 저격의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었는데. 그렇죠. 왜냐면 자기네들이 명확하게 관할하고 있는 곳이 아니잖아. 아니지, 그지. 근데 이토로선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렇죠. 오히려 이토는 이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동양 평화로는 어떻게 보면 꽃이 피우는 그렇죠. 장소니까 멋있는 장면을 어, 보여주고 그- 싶었죠. 자기가 좀 대범하게 움직이고 그렇지. 싶었고 약간 거기 취해 있었던 것 같아. 그렇죠. 그리고 거기에 러시아 군인들이 있다. 네. 자기는 거기에 보호를 그걸 받고 가잖아. 역시 그 쓸데없는 가오가 인생을 망칩니다. 맞습니다. 쓸데없는 가오였어요. 네. 우리에겐 그게 엄청난 엄청난- 기회로 다가왔지만 근데 네. 러시아 군인들은 러시아 치안 당국은 뭐 별 신경 안 쓴 거죠. 굳이 뭐 우리 우리나라 사람 아니고 얘네가 지혜들도 한 대 쳐맞아서 지금 열받아 있는데 뭐 굳이 뭐 그걸 세게 지켜줘. 얘네가 신경 쓰는 건 빵빠레죠. 왜냐면 이게 아름답게만 보여주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빰빠라빰빰빰 요것만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거 준비를 엄청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네. 그거 준비 엄청 열심히 하는데 가요. 중국 땅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지금 네. 중국에서 러시아로 이렇게 쭉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하얼빈에서 쓴다는 얘기랑 네. 하나 더 여기 나와요. 차오자거우 역이라고 여기에서 쓸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가 돌아요. 네. 이게 당연하겠죠. 여기도 뭐 보안의 어떤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네. 그래서 팀을 나누죠. 네. 이제 안중근 선생님은 하얼빈으로 가고 어. 이 차오자고우에서는 이 우덕순이랑 그 조도선 선생님이라고 네. 이 두 분을 남겨놨었어요. 이 두 분을.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게 역사라는 게 그래서 되게 네. 재밌는 거죠. 만약에 이 차이자고우역에 내려서 네. 이 조도선 이 우덕순 선생님이 네. 쏘셨으면 우리는 안중근 의사가 의사보다는 아니라? 이 두 분을 더 기억할 수 있어요. 우덕순, 조도선 의사 이렇게 기억을 네. 하는데 두 분 다 의사는 맞아요. 그냥 네. 같이 의거를 그렇죠. 준비하는 네. 분이기 네, 때문에. 네. 근데 이제 다 동의단지회 소속. 네 맞습니다. 아. 같이 동의단지회는 그 의거를 앞두고 결성이 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결성이 돼 있었나요? 이 시기는 거의 뭐 이 겹치는 시기기는 한데 네. 이때는 이제 이게 단지라는 건 네. 유행이라기보다는 약간 그 전통이에요. 결의를 다지는 결의를 다지는 네. 전통이기 때문에 이 겹쳐 있는 시기가 되는 거죠. 네네네. 겹쳐 있는 시기. 근데 이제 원래 이 차오자고역에서 쓴다라고 해서 준비하셨던 분들은 그 지나가는 거를 보고 대기합니다. 대기를 해요. 이 뜻은 뭐냐면 애초부터 나중에 안중근 의사도 마찬가지지만 잡히기 위해서 하는 의거예요. 잡히기 위해서. 아무튼 그건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얼빈역으로 도착을 해요. 도착을 하고 이제 안중근 선생님이 이제 뚜벅뚜벅 걸어가는데 이것도 되게 재밌는데 이때 당시에는 뭐 사진 뭐 이런 거 없잖아요. 네. 얼굴을 모르잖아요. 얼굴을 그렇지 몰라요. 이토 히로부미 얼굴을 본 적이 언제 있겠어. 신문에도 안 났어요?
근데 뭐 그렇게 화질이 그렇게 지금까지 막 좋은 것도 아니고 이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몰라요. 실제로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게다가 또 제복 다 입고 있으면 다 비슷해 보이고 네. 모자 쓰고 입고 하니까. 아무리 이 뭐 보안이 허술하다고 하더라도 무슨 기관총 따발총 들고 가서 제끼는 의거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권총으로 쏴야 되니까 네. 가까이 가서 쏴야 되고 이게 한 발 쏘면 이미 딱 상황이 급변하게 되니까 처음에 딱 제대로 찍어서 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당황을 하셨겠죠. 상상을 해보자면, 씨, 누구지? 누구지? 당황을 하셨겠죠. 네. 근데 이 새끼가 아까 딱 오창석이 얘기한 그거대로 가오가 망치를 연락 꾸미고 왔구나. 아니요. 막 사람들이 여기서 환영을 해야 되니까 이또상 뭐 했을 거 아니에요. 이또상 그런데 자기가 뒤돌아보면서 인사. 왔다 시원이 있던데. 관역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된 거지 이제. 그래서 누구지 이러고 있는데 왔다 시원 따게 또 됐어. 이렇게 해서 쟤구나 어. 라고 해서 가서 쏴서 죽이게 돼요. 근데 철저하신 분입니다. 쏘고 한 두세 발 더 쏘거든요. 확인 사살해. 확인 사살을 하고 네. 얘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에 네. 주변에 있는 애들 또 딱딱 쏟아가지고 뒤에 딱 해서 코레아 우라라고 하는 거를 이제 네. 외치고 잡히시는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잡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재판 그래서- 투쟁이나 이런 걸 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총을 쏘고 난 다음에 코레오레라고 이제 외치긴 했지만 이거는 나는 더 이상의 사살의 의사가 없다라는 걸 보여주고 네. 전 세계의 언론이 주목한 거예요. 네. 러일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이슈가 됐었던 전쟁이고 이거를 일본이 이겼다라는 것 때문에라도 충격이었고. 엄청난 충격이었기 때문에 근데 일본의 책임자가 러시아에 가가지고 평화에 무엇인가를 한다? 이거는 전 세계적인 언론이 다 주목하고 있었던 사건이기 취재진도 때문에 실제로 뭐전 세계 취재진들이 와 다 왔죠. 있었다라고 네. 하더라고요. 그 상황에서 총 쏘고 내가 항복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항복을 했는데 네. 이거를 총으로 그대로 죽인다? 못 죽여요. 일본도. 못 죽이지. 왜? 일본은 대외적으로 평화와 이런 거를 되게 강조하는 그다음에 만국공법에 의한 어떤 무엇인가를 굉장히 강조하는 나라였기 때문에 못 죽입니다. 그래서 잡아요. 잡습니다. 근데 이제 이 다음으로 그러면은 이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어디서 재판받을까? 재판 관할 건의 문제가 되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됩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하나 그게 사건이 있었던 게 그 전에 네. 제가 그 이승만 편 때 한번 살짝 이야기를 했는데 이 스티븐스 저격 사건이라고 네. 그렇죠. 미국에서 미국 땅에서 미국인인데 이제 그 일본의 친일파, 식민 지배가 뭐 이게 그게 좋고 지금 일본이 조선을 보호해주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한번 그 저격을 당한 네. 조선인에 의해서 저격당한 사건이 있었는데 네. 그분들이 그 조선인이 사형을 안 받아요. 네. 뭘 인정을 해주냐면 이 시기에 이 사람들 입장에서 독립운동을 한 거다라는 거를 인정해줬었던 거예요. 그래서 25년인가를 형을 받고 네. 나중에 그것도 다 안 받으시고 형을 다 안 사시고 나오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재판 관할 거라는 게 사실 묘한 문제가 아주 된 거예요. 어. 조선 국채가 있어요. 일본의 입장에서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되지.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재판권이 그럼 어디로 가야 되냐 이런 문제가 복잡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여기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땅이 어때요? 청나라 땅이에요. 그렇죠. 네. 외국이죠, 외국. 치안은 러시아가 담당하고 그렇죠. 있고. 중국 땅인데 여기에 관할 조차는 러시아가 하고 있고 네. 쏴서 맞아 죽은 사람은 피해자는 일본 사람이고 일본이고. 쏜 사람은 조선인이고. 조선인데 조선이란 나라는 지금 뭐지? 일본 건데. 네. 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어디서 국제 정세가 복잡하게 얽혀 있었군요. 왜냐하면 이거는 근대 사법적인 시스템을 한다고 일본이 대외적으로 공포를 했어요. 그럼 그걸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안 지키면 안 되는 그럼 거지. 어디서 재판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왜냐하면 재판관이 달라지고 네. 검사, 변호사 이좀 다 달라질 수 있죠. 그럼 만약에 뭐 배심원이 있었다면 배심 여러 가지 문제가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때 안타까웠었던 건 이제 러시아가 이미 지금 일본과의 어떤 우호 증진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던 상황이기 때문에 재빠르게 러시아 쪽에서 일본한테 넘기죠. 넘겨버려요. 재판 관할권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럼 어디서 할 건데? 음. 라고 했을 때 선택하는 곳이 미순입니다. 음. 왜냐? 여기도 웃긴 거예요. 청일 전쟁에서 일본이 승리한 다음에 네. 유일하게 지켜낸 유일하게 얻어간 그 승전의 달콤함이 이 위순 지역밖에 없었어요. 네. 여기를 일본이 조차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국 땅인데 일본이 조차하는 곳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로 옮겨서 여기에서 재판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만약에 조선에서 했다. 또 그럼 느낌이 달라지죠, 그렇죠. 또. 안중근은 영웅이잖아요. 그렇게 될 수도 영웅화 될 수 있는 거. 일본의 입장에서 두려울 수도 있는 거지 사실.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안중근 선생님이 그 약간 죽음도 이거 나 본인 사형 당할 거라는 것도 알고 있었던 처음부터 것 같고. 하시고 시작하신 일이었겠죠. 네네. 그다음에 이게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어야 한다라고 본인은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알려야 도망가지 되니까. 않고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잡히는 걸 택하시잖아요. 도망가면 그냥 테러리스트가 그랬다라고 하고 넘어갈 수 있는데 잡혀서 재판을 받는 과정까지도 세계에 다 알려져야 조선의 독립에 대해서 인지를 할 테니까 그것까지도 다 계획이 있었던 거죠. 완벽한 희생이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제가 똑똑하신 분은 아니라고 한 거예요. 왜냐면 이건 어차피 결정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재판 결과는? 예. 그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분은 그걸 알면서도 이제 하시는 분이죠. 왜 이게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시니까. 자신의 원칙을 지킨 거죠. 네. 그리고 여기서 적극적으로 변호인부터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막 진짜 개 막 해가지고 리스트에서 하면 안 돼! 막 이런 식으로 말할까 개 진상짓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일본도 약간 당황했을 거예요. 분명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면 눈치 보는 상황이거든요. 일본 입장에서 지금 빨리 어떻게 1조 전 세계인의 눈치 보고 있는 상황이니. 그렇죠. 근데 그거를 오히려 알기 때문에 우직하게 해 재판해 괜찮아. 그리고 대신에 내 그 뮤지컬 거기 보면은 그 제일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 명성황후를 뭐 시해한 죄. 시해한 죄, 시해한 죄. 정성호 씨가 시간은 그게 이제 이토의 15가지 뭐 죄상이라 해가지고 네. 쭉 나오는 게 있는데 그걸 읊는 거죠. 네. 그 거기에서 나오는 것도 그 얘기입니다. 동양 평화 한 다음에 이 새끼야. 근데 네가 얘기했었던 동양 평화는 조선의 평화는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걸 이제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면서 세계 언론에다가 그 이야기를 계속 이제 던지는 거죠.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건 평화를 위한 것이 아니며 지금 을미사변으로 뭐 황제의 와이프도 죽이고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지금 엄청난 네. 수탈과 이건 반평화다. 네. 이거를 이제 계속 강조하는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고 일본 입장에서는 오히려 안중근이 동양의 평화를 해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목도 그런 식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계속적으로 그 검사 측에서 요구하는 게 그거예요. 지금 이토는 지금까지 동양 평화를 위해 힘썼는데 그거를 죽인 네가 동양 평화를 파괴한 사람이기 때문에 너는 사형을 당해야 된다. 이 논리를 이제 그러니까 되게 웃긴 거죠. 동양의 평화를 지키고자 하는 사람과 해야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가 이 재판의 핵심이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범죄의 성격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항변 내용 중에 그것도 있지 않아요? 그 명성황후 시해한 사람은 왜 무죄고 나는 왜 그래서 그거냐? 뮤지컬에서도 굉장히 클라이막스 누가 죄인인가 누가 죄인인가 명성황후를 시해한대 그리고 대한의 황제를 폭력으로 폐위시킨 죄 누가 죄인인가 이러면서 하거든. 안중근의 본인은 포로, 그러니까 전쟁 중의 포로 입장, 그리고 적국의 수장 입장에서 왜 내가 적국의 수장을 이렇게 사살해야 되는가에 대한 난 전쟁 중의 사살이란 개념, 살인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논리는 명확한 거죠. 안중근의 논리는 명확한데 일본의 논리는 그것이 아니라 평화를 파괴한 자, 살인자 이게 이제 충돌하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 본인이 살인을 했음을 정확하게 표현을 하세요. 난 살인자고 여기에 대해서 난 벌을 받아야 되는데 니네 말도 안 되는 거 법 갖고 하지 말고 국제법, 만국공법에 따라서 나를 하면 된다. 나는 군인이고 그러면 적국의 군인을 처리하는 국제법에 따라서 날 처리하면 된다. 라고 한 거죠. 근데 그렇게 돼서 선택이 되는 게 사형이 되는 거고 굉장히 빠르게 사형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것도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사형 선고를 받고 이게 뭔가 이슈화가 계속 되면 될수록 조선인들은 이거 자체가 엄청난 상징이 돼버립니다.
안중근이라는 이 사람이 네. 엄청난 상징화가 돼버리기 때문에 이걸 빨리 묻는 게 급선.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많은 조선의 청년들이 각성을 하게 될 테니까. 네. 안중근은 아마 뭐 이게 당시에 공법에 의한 부분은 이제 3심까지. 네. 그럼 제국 그러니까 동경까지 가서 네. 뭐 이렇게까지도 생각했는데 사실은 그렇게는 안 했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유리선에서 끝내려고 했는 것은 일본의 시도였고 안중근의 생각은 그것이 아니라 여기선 1심 좋아 그럼 가 제국의 수도로 가서 하든 여러 가지 형태. 3심까지 간 끝에 사형을 받더라도 끝까지 계속해서 긴 그렇죠, 시간 예.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었겠죠. 2심, 3심까지. 근데 그거를 인정하지 않고 바로 처형해 버리는. 이것도 말이 되게 많은 게 지금도 이제 안중근 선생님의 유해는 찾지 못했어요.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약에라도 유해가 있어서 이때는 강제병합 이전이거든요. 네. 유해가 있어서 이거를 가지고 만약에 조선에 선산이라도 생겼다면 거기가 그곳은 성지가 독립운동의 되는 성지가 되겠지. 성지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철저하게 유해를 돌려주지 않으려고 했었던 것도 이제 그렇게 연결이 되는. 지금도 사실 안중근 선생님 아마 지금 그 어디죠? 표창공원에 감묘가 있죠. 감묘. 허묘라고 허묘. 묘가 있는데 거기 안에는 이제 안장이 돼 있지는 못한 그렇죠. 상태에 이렇게 있는 거죠. 그 기념만 하지 네네. 사실간에 뭐 유해가 안장돼 있지는 않은 상태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쭉 들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는 그만큼 또 이치적인 캐릭터셨기 때문에도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처음부터 끝까지 한 길 가셨어도 마찬가지겠지만 어쨌든 되게 입체적이시잖아요. 이 인생의 질곡이라는 게. 이때는 세계 정세가 그랬고요. 조선 안에 사람들이 그랬고요. 오히려 한치 앞이 보였겠을까? 이거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진짜 하루가 1년보다도 더 빠르게 그렇죠. 정세가 변해가는 속에 본인이 던져져서 그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게 뭔가 우직하게 한 길을 간다라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해요. 이상하고 오히려 그게 꿍꿍이가 있어 보이는 거지. 네. 이렇게 좀 뭔가 본인이 생각했었던 것들에 대해서 빠르게 인정하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의 그럼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가 뭔가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반성하고 새로 나아갈 길에 대해서 고민하셨던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저의 개인적 의견을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 같아요. 그 당시 이 동양 평화론이라는 어떻게 보면 평화적이고 굉장히 민주적인 절차를 지켜나가는 모습처럼 연출하고 싶었던 일본의 허상을 그렇죠. 한 번에 약간 그렇죠. 걷어내 버리셨잖아요. 그게 또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설을 굉장히 열심히 읽으셨군요. 재밌더라고요. 네. 그 굉장히 요즘에 극찬을 받고 있는. 네. 사실 뭐 몇백 년 지나고 난 뒤이긴 하지만 그래도 정유재란이나 임진왜란에 대한 기억이 조선인들 머릿속에 남아 있었을 텐데 동양 평화론에 많은 사람들이 감화됐던 이유는 뭘까요? 일단 저희는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기가 쉬운데 사람들 입장에서 임진왜란, 정유재란을 머릿속에 넣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네, 저희는 그게 이 교육을 받아왔잖아요. 네. 일본은 언제나 조선을 이렇게 호시탐탐 노리고 모르고. 있었고 그래서 항상 대륙으로 나아가려고 하고 있었고 이렇게 있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있어서 저 일본이라는 놈들은 항상 우리를 오히려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생각보다는 무시를 했겠죠. 왜? 외형적으로도 키도 작고 우리보다 등치도 왜소하고. 작고 그다음에 외라 불렀잖아요. 왜? 이거는 임진왜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습득한 그런 거라기보다는 네. 기본적으로 우리보다 문화 수준이나 이런 게 떨어지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뭐 무시를 했었던 걸 수는 있어요. 그런 감정은 충분히 있었을 겁니다. 네. 사실 메이지 유신 이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충분히 그런 환경이었잖아요. 일본도. 그렇기도 했고 교류 자체가 그렇게 막 엄청나게 활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간에 오해만 쌓이고 있는 거죠. 서로 간에 오해만 쌓이는 그런 상황이었었던 거고 그런 상황에서 더 큰 적이 있을 때는 원래 그렇잖아요. 더 큰 적이 나타났다고 생각이 들면 뭔가 옆에서 슬슬 긁어주면은 그래, 요 정도는 같이 갈 수 있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가 더 쉬워요. 왜냐하면 이게 그렇잖아요. 남과 나를 다른 점을 서로 이렇게 생각을 하려면 차이점들을 먼저
하나씩 만들어내기 시작하거든요. 그럼 거기에 남아 있는 공통 분모들을 찾게 되면은 거기에는 서구 열강보다는 그나마 차이점들을 걷어내고 난 다음엔 일본이 공통점이 더 많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한일합병 이전이었고, 그렇죠. 그 당시의 심리 상태를 노회찬 의원의 말을 빌리면 한일 관계가 아무리 안 좋아도 외계인이 침공하면 연대해서 외계인을 물질러야 될 그런 것이냐 거랑 비슷한 아니냐라는 감정을 서구 열강을 외계인으로 비유하면 그 당시 심리를 조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 당시로서는 그렇습니다. 이거는 젊은 친구들 좀 많이 봤으면 좋겠어요. 어린 친구들 있잖아요. 쌤이 워낙 재밌게 해주니까. 아니 저 엄청 중학생들 친구들 보면 의사 안중근의 의사가 그 의사인지 모르는 그렇죠. 닥터. 친구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이전에 떠도는 괴담같이 보여서 박혁거세가 새인 줄 알았으면 내가 무식한 건가 이런 거 올라오는 몇몇의 사례가 있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면 더 오해를 할 수도 있는데 다 그렇진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그럼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역사 교육의 중요성이 갈수록 조금 약해지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네. 있잖아요, 저희가 또. 그래서 알겠습니다. 오창석 씨 어떻게 들으셨나요? 너 너무 재밌었고 그 늘 역사에서 자강론을 얘기하는 사람이 좀 주축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이때 당시에 격변기에 일본이 우리를 먹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는 실제로 먹힌 상태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 기대서 친일파로 살아가기 쉬웠을 겁니다. 근데 국가가 대한민국과 일본으로 나뉜 지난 2, 3년 전에 일본이 대일무역보호감 사이트 리스트 했을 때도 우리 일본 못 이긴다라고 21세기에도 얘기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올해도 그런 사람이 집권 여당의 당대표 격인 비대위원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은 자강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얘기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굉장히 좀 부끄럽고 우리가 뭘 다시 돌이켜봐야 되는지를 다시 한 번 더 느낄 수 대한민국 있습니다. 군사력이 세계 10위 안에 듭니다. 6위. 6위입니다. 6위. 예. 10위 안에 든다는 말도 이제 옛말이야. 6위잖아. 네. 그런 이야기들은 어디론가 사라지고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상 미국, 중국, 러시아 세 개만 빼면은 탑 3라는 거 그런 범접할 수 없는 나라를 빼면은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 배 교수님 발언도 한번 듣고 싶습니다. 네. 뭐 역사를 거울로 본다고 하면 반복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고 우리가 역사를 좀 직시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재밌다는 표현보다는 뭔가 마음 속에 깊이 박히는 이야기들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역사는 뭐 여러 사람이 자기의 가치 판단에 따라 다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오늘 방송도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들이 뭔가 무엇이 됐든 간에 무엇인가를 좀 생각하고 깊이 고민하고 성찰할 수 있는 시간의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남기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재원 쌤 너무 고생하셨고요. 배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인사드릴게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